번뉴스 2부 시작합니다. 여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회기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논의하고 있어서 예산안 처리와 어떻게 연계될지도 관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물류 차질이 커지고 있는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만 4천여 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는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해제를 염두에 두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 목표를 달성한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벤투 감독과 선수들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환영 행사에 참석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라파엘 원욱 의원이 공화당 허셀 워커 후보에 승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100석 가운데 5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상원에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점령지 타라는 물론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고 공언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더 정치 시작하기에 앞서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의총을 열었는데 의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책 방안과 관련해서 해임 건의안을 먼저 내기로 했다고 최종 결론이 나왔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내일 본회의 보고를 하고요. 모레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시에는 예정대로 탄핵 소추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 공감이 출범식을 오늘 가졌습니다. 첫 강의는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지인이자 멘토로 알려진 김형석 명예교수로 주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길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총괄 간사이자 친윤계 의원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 우려하는 것처럼 개파 모임이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이 모임에 참여를 했죠.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설이 불거진 김 의원은 당대표로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했고요. 안 의원은요, 모두가 친윤이다라면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승민 전 의원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는데 수도권 MZ세대에 지지받는 당대표는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경원 전 의원 여당 지지층에서는 자신이 1등이라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악수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죠. 권성동 의원은 수도권 당대표론을 겨냥해서 지역 출신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 당대표 차출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영원한 형제라고 두 사람이 이야기했었죠. 장제원, 권성동 의원의 오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해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 뭐 비대위원장께서 또 이런저런 뭐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야 되니까 기준이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의 심판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당이 지향할 바는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다음에 20, 30대 그리고 중도 지향으로 나가는 것은 그건 선거 전략으로서는 맞는 것인데 당 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차기 당대표 자격으로 언급했던 수도권 MZ세대 대표론 계속해서 여진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떠오른 이른바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처음 입장을 밝혔죠.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국민 공감이라는 여당 내 공부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5명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가 115명이니까 65명이면 거의 대부분 한 60% 정도 되나요? 네. 70%. 네, 그렇습니다. 60%에서 70%. 네. 배준영 의원도 참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모임 갔다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뭐 분위기는 뜨거웠고요. 또 저희 당의 모임이 이제 우리 당 내부뿐만 아니라 그렇게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당이라는 게 원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정책을 만들고 예. 그것을 한 뜻으로 모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간사를 맡고 계신 이철규 의원님이 예.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해달라 이런 말씀을 그랬죠. 하셨으니까 예. 그거는 액면 그대로 좀 받아주셨으면은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 당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으로 시작할 때 정책에서 사이다라는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도 뭐 보통 아침 7시나 7시 반에 하는데 보통 60, 70명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새미래라고 또 김기현 의원님이 하시는 공부 모임 아, 거기도 보통 한 5, 60명은 나오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 당이 좀 뭐랄까 부지런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뭐 알게 모르게 여러 모임이 많고 5, 6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공감 모임이 좀 각별했던 게 과거에 이제 이게 민들레라는 모임 네. 그 이름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예. 처음에 시작하는 처음은 그런데 이름을 바꾼 거죠. 네, 장재현 네. 의원이 주도했다가 네. 사실은 하지 못하게 된 모임인데 네. 전당대회를 한 두세 달 정도 앞두고 이 모임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 장재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 오늘 그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참여는 하지 않는다고요? 글쎄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첫 번째 모임에 나와서 두 분이 반갑게 인사하고 아마 그 강의를 아마 거의 들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또 김영석 교수님의 또 강의가 사실 의미가 깊습니다. 예. 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시고 음. 또 정의가 사라지면은 자유가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면은 인간애가 사라진다.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이런 좀 말씀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 신현영 의원께서도 이 모임 이야기 들으셨죠? 예, 네. 근데 뭐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공부 모임이 좀 있나요? 그럼요. 저희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고요. 아. 예, 뭐 기존에 전당대회 전에도 이렇게 모이면서 계속 우리 당의 발전과 쇄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토론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세 번의 선거를 지면서 우리 당의 혁신 그리고 쇄신의 방향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 네. 그리고 나아갈 미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임을 하면서 사실은 공부하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민주당에도 여러 모임 가운데 민주주의 4.0이라는 모임이 생각이 나고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모임에서요.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개파가 아니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의 그 다양성이 한 곳으로 수렴할 수 있는 또 토론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당에도 뭐 민주주의 4.0도 있고 아니면 더 미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그렇죠. 모임들이 있는데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보적 가치를 어떻게 더 국민들한테 이 상황에서 보여드리고 정책적인 그런 기조를 가져갈 것이냐,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능력을 보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많이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기조 잡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그 국민 공감의 네. 모임은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뭔가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는 당내에서도 그런 면에서 새로운 포럼이 출발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단순히 공부의 모임 외에도 다른 성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예, 있고요. 예. 특히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네. 오늘 김영석 교수님 안 그래도 훌륭하신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예전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맨 처음 찾아간 멘토가 김영석 교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이시기도 한데 그 당시에 보도로는 김 교수께서 이 윤석열 후보에게 중요한 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이 국민 공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윤석열의 멘토의 그런 공부를 하고 윤심이 무엇인지 또 공감을 하고 그러면 또 새몰이를 하고 네. 친윤 세력을 과시하는 걸로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장재원 의원도 오시고 권성도 의원도 참여를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축하 자리에 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딱 선을 긋더라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당내 네. 분위기는 어때요? 글쎄요. 원래 정치의 속성이 예. 또 유권자들의 속성이 새로운 분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선호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주는 그런 참신한 이미지 때문에 당 대표로까지 이렇게 축해 올리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본인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생각이 없고 그리고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글쎄 용산 분위기도 그런 것 같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전당대회가 저희 비대위 임기가 3월 21일까지인데 네. 그 전에 역산을 하다 보면은 도저히 그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로 나올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없지 않나. 당대표에 나오려면 책임당원이어야 하고 책임당원이 되려면 3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해야 된다면서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하다 보면은 글쎄요. 쉽지 않을 물리적으로 겁니다. 어려울 것이다. 네, 네.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예. 본인의 결심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저변에 깔린 거는 지금 나오시는 주자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를 하기 좀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대중성이 부족하거나 네. 총선을 이끌기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항상 느끼고 말해온 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예, 죽은 것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도 하듯이 네. 항상 좀 새가 꺾이거나 좀 아니면은 그 참신성이 떨어지더라도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갖고 결국에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예, 한동훈 차출설은 글쎄요, 저는 그런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당대표 조건론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한 이야기인데요. 네.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 그리고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는 대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조건을 놓고서 오늘 장재원 의원이 심판이 왜 기준을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정지석 비대위원장은 심판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게 서로 좀 입장이 배치되는 발언 아닌가 싶거든요. 글쎄 이제 예. 누가 심판이 되고 누가 평가를 받을지 그거는 글쎄 지금 딱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주호영 대표가 일반론을 말씀하신 건 맞고 본인이 네. 또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253석이 그 지역구인데요. 예. 그 중에 수도권이 121석이고 예. 국민의힘이 차지한 의석수가 16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목표가 집권을 하고 총선 의석수를 넓히고 예. 또 지지를 많이 획득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네.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된다. 예. 이런 거를 원내 대표로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권성동 대표, 권성동 전 원내대표죠. 권성동 의원도 차기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도 지향으로 나가는 선거 전략으로는 맞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당대표라고 하니까 신혜영 의원님, 지금 수도권 당대표 후보들 가운데 뭐 안철수 의원 정도 있고
또 주로 이제 영남 의원들도 많거든요. 근데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입니다만 어떻게 예. 보셨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대표하고 MZ 세대에 대한 네. 소구력 그리고 공천에 흔들리지 않는 분 음.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이준석 바람이 불었을 때 정말 국민의힘이 쇄신을 하는구나에 대한 네. 약간의 우리도 견제와 불안이 있으면서도 예, 예. 정말 잘한다라는 아. 생각이 있었는데 이준석 당대표 이렇게 내치면서 또 이준석 2를 찾으니까 이게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제가 한 달 전에도 모 방송에 나와서 네. 사실 야당 의원 대상으로 직업적 음모론자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예. 계속 야당 의원들과의 공방으로 인해서 대중적 인지도를 그리고 인기를 올리셨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 제가 한 달 전에 장관보다는 정치인 그리고 당대표로 가는 수순으로 가시는 거 아니냐라고 아.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예.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이 나온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당 대표가 된다면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예상입니다만. 협치가 더 가정입니다만, 무너지겠죠. 예. 협치가 무너지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소통령의 그 조각이 맞춰지면서 네. 정부 여당의 검찰 권력의 강화가 완성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 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신선하지 않다. 기존의 후보들이 진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참 기존의 다른 후보들이 섭섭하기는 할 것 같고요. 예. 또 막상 한동훈 장관 안 나오게 되면 전당대회가 또 김 빠지는 전당대회 될까 봐 좀 그럴까요?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차출설의 당사자 한동훈 장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이 차출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차출론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요구가 있어도 그러면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당대표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변정희 의원님.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그 검수완박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찰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을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에 아마 전념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렇게 이런 갑론을박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 장관을 다른 데에 쓸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 한동훈 장관과 오랫동안 그 합을 맞춰서 근무를 해왔고 네. 깊은 인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기면은 잘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또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윤심을 얻고 이제 당 대표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근데 다들 그 자리에서는 그 스스로의 어떤 역할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선 또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야 될 게 사실 당대표 선거의 최대 관건은 흥행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당대표 선거가 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실력 있는 지금 당내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 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이 향후에 정치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뭐 당 대표에 나서지 않는다면 뭐 차기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다든지 아니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혹시 또 총리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신현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거를 김건희 여사도 예측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타 장관이 되라라고 했는데 스타 장관이 되더니
그 다음 행보가 정치권으로 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뭐 총리 차출설까지 얘기되는 마당에 아마 국민적인 그런 분위기가 더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네. 한동훈 장관께서 오늘 딱 선을 그으면서 장관 소임을 잘 하겠다고 했는데 네. 오늘 보도된 보도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공무원 재배치가 그 법무부와 검찰이 최대 수혜 기간이었다는 기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신규 우리 공무원들이 부처마다 재배치가 되는데 네. 458명이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 법무부가 101명, 검찰에 54명이 배정되면서 예. 가장 큰 수혜를 본 정부기관이 법무부와 검찰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수완박 말씀하셨는데 네. 한동훈 장관께서는 검찰의 권력 강화에 대한 지금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도로는 읽히고 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검찰에 너무 비대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기획수사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정치보복 수사나 아니면은 정권의 하명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까봐 국민적으로도 검찰에 이렇게 비대하게 해도 되는 거야? 칼을 이렇게 휘둘러도 되는 거야?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더 탐사인가요? 김무겸 의원 이렇게 더 탐사와 김무겸의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더 탐사라는 언론과 예.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협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더 탐사 그 취재진이 한동훈 장관의 이 집까지 찾아가서 네. 약간 보복 취재 같은 형태를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예,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자회견이라든지 SNS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스토킹에 가깝게 또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영사상의 책임을 다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민영사상의 책임을 다 물을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김의겸 의원이 지금 그 항변하는 것은 돈으로 입을 틀어 막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을 생각도 없다.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얘기하고 무슨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 법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예. 약간 그 억압하는 듯한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네. 예전에 사실 추미애 전 장관 때도 아들 병역 중에 뭐 휴가 논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고 뭐 그랬던 전례가 있는 거를 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정상적으로 취재도 예.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야당에서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모든 국회의원이 이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 또한 그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그만큼 발언에 있어서의 무게감과 그리고 책임감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의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 우선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이 예. 이렇게 형사소송을 거면서 상대 야당을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이해 충돌이 문제가 없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지금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 고발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김종대 전 의원의 천공 발언으로 또 고발이 들어갑니다. 예. 이런 면에서 지금 정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에게 불편한 분들은 법적으로 지금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윤석열 정권의 국회 협치는 더 무너질 것이다, 실종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잠시만요. 네.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연출 능력이 형편없다라는 표현과 함께 정치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 또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즘 자신의 호를 CR로 바꾸란 말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이요 회의 마지막에 한 발언이라면서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예정된 준비된 발언은 아니었을 걸로 예, 보이고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예. 얼마 전에도 또 그 최고위 마지막에 한번 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네. 오늘도 그렇게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욱 지금 변호사의 재판이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신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남욱 변호사가 처음에 입국했을 때는 이재명은 CR도 먹히지 않더라. 네. 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의 지금 그런 증언들이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검찰이 진실 규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해놓은 의도에 따라서 진술인들이나 아니면 재판의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뭐 회유를 한다거나 예. 진술에 대해서 이 변경을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연기와 연출에 있어서 형편이 없다고 비판을 하신 거라 예.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이번 대장동의 공방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남욱 변호사 이야기 할 때마다 나온 게 이제 CR도 안 먹힌다라는 그 지난해인가요? 공개됐었던 그 인터뷰 내용을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발언들을 지금 그 법정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네. 대해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공개적인 어떻게 보면 비판일 수 있죠.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연기를 시킨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선 제가 좀 답답한 거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연상하는 국민들은 대장동 위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당대표가 됐으면은 보통 기자들과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네. 여태까지 제대로 된 간담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엊그젠가요? 그 100일 된 했는데 100일 간담회를 안 한 거는 정말 여의도의 ABC를 전부 어겨버린 거예요. 예, 왜 그 인터뷰를 안 하느냐? 대장동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까 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장동, 뭐 백현동, 그리고 성남 FC 등등 6가지 이 범죄 사건에 대해서 다 얽매여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그 유한기라든지 김문기 이런 두 분이 자살하시고 지금 오른팔 왼팔 측근들이 전부 지금 구속되거나 지금 사법 처리의 그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정정당당하게 기자들 앞에서 하실 말씀을 하고 항변도 받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시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60여 차례 기자들 앞에서 답변을 하고 국민들 앞에 떳떳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타나서 정정당당하게 물음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신현 의원님. 네. 100일 기자회견은 원래 기자들이 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발언을 할까 그리고 대장동 관련 질문은 어떻게 답할까 궁금했었는데 기자회견 안 했잖아요. 예. 당내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 혹시 있었습니까? 기자회견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제가 예전에는 대변인이었고 사실 당내 사항을 그 개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고 정확하게 예. 왜 그렇게 됐는지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숨으시는 건 아니고요. 예. 월수금 최고위에서 모두 발언하시고 예. 또 오늘도 또 작심 발언을 하시면서 또 기사화되고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는 앞으로 마련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단속 카메라가 의무화되고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그런데 민원이 급증하면서 최근 자치단체마다 제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 외곽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도 표지판에 가림막을 쳐놨습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km로 올리며 표지판 교체 공사 중입니다. 이유는 쏟아지는 민원 때문.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50건, 지난 8달 동안 과태료 납부 대상 차량은 12,000대에 이릅니다. 학교가 있는지를 잘 못 보나 봐요. 일단 갑자기 이제 급브레이크 잡아도 사진이 찍히고 아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앞으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스쿨존이라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 그런데 이 도로폭이 워낙 넓어서인지 매달 과속에 단속되는 차량이 700에서 800건에 이릅니다. 자치경찰이 조정에 나섰습니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km, 나머지 시간인 밤부터 새벽, 주말 휴일은 시속 50km입니다. 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정책 변경 이유입니다.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법 개정과 정책 도입 취지가 어린이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혹은 일선 경찰서 단위로 교통안전심의회나 자치경찰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부분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입니다. 과도한 규제냐, 꼭 필요한 안전대책이냐. 학교 앞 30km 표지판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은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노동자 4명이 다치고 진화하던 소방관 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4층짜리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검붉은 연기는 하늘을 가득 채워 퍼져나갑니다. 폭발음까지 이어지면서 불길이 번졌고 매캐한 연기가 들어찬 탓에 주변 사람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막 펑펑펑 터지면서 뭐가 막 날아가고 막 아침까지도 탄 냄새가 많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요. 머리도 많이 아프고 밤새 일하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어요.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인쇄공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쯤.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연면적 19,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대형 공장인데다 종이와 인화 물질이 많아 진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출동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로 높여 소방관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 등 4명이 다쳤고 소방관 2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종이가 타고 남은 재는 바람을 타고 10km 넘게 날려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큰 불길은 3시간여 만에 잡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끈 뒤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필로폰을 지니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창동 주택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도 어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범행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현장에서 기다리던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 정오쯤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탑승객들이 잇따라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탑승객 1명이 카트를 갖고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가 이를 빼지 못하면서 뒤에 타고 있던 탑승객들이 걸려 넘어진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1인용이어서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카트 진입이 가능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응해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철강과 정유, 석유화학 3개 분야 가운데 전부를 할지 부분적으로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조합원들이 더는 눈치를 보지 않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최종 확인돼 오늘 관계기관의 고발과 함께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공공운소노조가 국제노동기구 ILO와 유엔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이 어제 ILO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특별보고관에게 추가 개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ILO가 개입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과 함께 파업을 범죄화하려는 등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 씨가 3년 만에 새 음반을 냈습니다. 기존의 소프라노 발성이 아닌 가사 전달이 명확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창법으로 우리 가곡을 불렀습니다. 신홍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란한 조수미표 기교는 사라지고 대신 감미롭게 귀에 감기는 우리 노래. 지난 2019년 발표한 음반 마더 이후 3년 만의 선택은 가곡입니다. 올해가 그 100주년을 맞고 있고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곡을 좀 어려워하시고 뭔가 우리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거를 제가 항상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수록한 트랙은 전통 가곡이 아니고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만들어진 현대곡들로 주제는 사랑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 등 각 분야의 최정상급 뮤지션들과 협업해 오케스트라,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색을 입혔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가사의 전달력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제가 노래하는 발성법이나 이런 것이 이 고유적인 그 소프라노 소리가 많이 없어요. 가사가 안 들려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가사가 완전히 꼼꼼히 다 씹히는 그런 곡이고요. 1994년 영국 레코드사와 계약 당시 보리밭을 고집하고 음반에 한글 표기까지 했을 정도로 가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디바 조수미. 성악가들은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더 많이 불러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K-팝처럼 우리나라 가곡, 우리나라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3일에는 바리톤 길병민, 해금 연주자 해금 나리 등
이번 앨범에 참여한 아티스트와 함께 콘서트를 여는데 공연 수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액 기부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고대부터 우리나라 해양교류의 거점인 전북 고군산 군도 일대 바다에서 숫돌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고군산군도 일대 바다에 대한 추가 발굴 작업에서 고려청자, 백자 등의 유물과 함께 숫돌로 추정되는 석재 100점을 발굴했습니다. 2015년 태안 마도 4호선에서 숫돌이 15점이 나온 적은 있지만 100점이 무더기로 발굴된 건 처음으로 조정으로 향하던 진상품으로 보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북부 그디니아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엄동환 한국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도 물량 인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인도된 초도 물량은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입니다. 지난 8월 계약 체결 후 약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건데 전력 공백을 우려한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지난해 말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2 68센트, 3.5% 떨어진 $74 25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건배. 쪽스퀘. 감사합니다. 시카고. 막걸리 모양이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별리그에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눈부신 우승은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저쪽이 남산입니다. 그 남산 이 아래쪽으로 해서 옛날에 이제 미군 기지가 좀 있었고. Preserve the peace and make possible that shared prosperity. 북한에서 사용했던 자유와 연대에 기반하여 참가자 여러분. Muchísimas gracias por su gran actividad y su hospitalidad. I thank you. 아주 좋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성님. Buổi sáng hôm nay thì cũng có rất nhiều lịch diễn phải không ạ? Dạ, rất là nhiều triển khai dài đặc, chưa ngủ luôn. 여기 과거에 와 보셨죠? 청와대. Trước đây thì là ngày chủ tịch đã đến đây rồi phải không ạ? Phủ tổng thống nhà Sang. 여기가 이제 상춘.
오늘은 강추위가 누그러지고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8.8도로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은데요.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인데요.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2도, 대구는 0도, 부산은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 대전은 10도, 대구는 11도, 광주는 12도, 울산은 13도, 부산은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